자, 이제 트랜지션 보일링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지션 보일링은 필름 보일링과 그다음에 그 CHF, 크리티컬 히플럭스 사이에 이 과도 영역으로 존재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슬라이드를 보면서 잠깐 그 상황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지금 이 트랜지션 보일링에 대해서 이 슬라이드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는 바와 같이 베이퍼 여기가 지금 히티드 솔리드 서피스죠. 가열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리퀴드가 있고 여기가 웨이브 노드라고 되어 있는데 웨이브 노드는 그 어딜까? 어딜까요? 여기 웨이브 노드는 그 전 슬라이드 보면 이런 부분인 거죠. 이런 부분인데요. 어쨌든 그렇게 표현은 하고 있는데요. 웨이브 노드 거기는 리퀴드가 지금 접해 있어요. 그리고 이 베이퍼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어드밴싱 컨택 앵글 이렇게 돼 있어요. 보통 보면은 이 어드밴싱과 그 다음에 리시딩 그런 거 있었죠. 어드밴싱은 상변화가 일어나면서 어떻게 보면은 쭉 퍼져 나가는 오므라드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지금 그 액체를 예를 들자면 물방울이 있는데 물방울이 이렇게 쭉 퍼져나갈 때 이제 이동하는 거죠. 이게 바로 어드밴스 컨택 앵글이라고 하는 거죠. 어드밴스 컨택 앵글 이렇게 오므라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리시딩은 이제 물러나는 이렇게 창 같은 경우 이게 유리창 같은 경우 빗물 같은 게 떨어졌을 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렇게 내려가죠. 내려갈 때는 어떤 현상이 되냐면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어드밴싱 컨택 앵글이 되는 거예요. 이쪽은 리시딩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물방울이 이제 맺혔다가 유리창에 맺혔다가 떨어질 때 이제 앞으로 이동하는 이제 이 부분은 어드밴싱인 거고요. 보통 리시딩인데요. 우리 책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어드밴싱 컨택 앵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그 트랜지션 보일링에 있어서 그 베이퍼가 표면과 접하는 그 물리적인 현상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면 되겠어요. 옆에 그림을 보면 그 필름 보일링과 그 다음에 뉴크레이트 보일링 그 사이에 있는 트랜지션 보일링에 대해 가지고 그 서피스 표면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나타낸 그런 그림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꽉 차 있는 그 동그라미는 미러 피니쉬예요. 굉장히 깨끗하게 미러 피니싱을 한 경우고요. 그다음에 테플론으로 코티드한 경우인데요. 테플론 같은 경우는 표면 에너지가 굉장히 좀 작은 서브스텐션이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러한 다른 액션에서 봤을 때 그러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러프 서피스가 이렇게 있죠. 러프 서피스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지금 결국 이와 같은 서피스들에 따라 가지고 이 어드밴싱 컨택 앵글에 영향을 주는 거죠. 이러한 표면의 어떤 매끈한 표면이냐, 표면 에너지가 작은 거냐, 아니면은 뭐 금속이냐, 아니면 러프 서피스냐에 따라 가지고 이 어드밴싱 컨택 앵글에 영향을 주게 돼 있고요. 이제 그런 경우에 보면 그 필름 보일러 이 동일한 월 스포잇일 때, 그러니까 동일한 월 스포잇 같은 이제 펜탄인데요, 노멀 펜탄인데요, 동일한 월 스포잇일 때, 그 트랜지션 보일링이 생기는 트랜지션 보일링이 일어나는 과정에 있어서의 그 제거하는 연료속하고요. 그다음에 월 스포잇 조건이 좀 틀려지죠. 여기 보면 그 러프 서피스 같은 경우는 보다 낮은 이 조건에서 보다 낮은 월 스포잇 조건에서 트랜지션 보일링이 생기고요. 그러니까 필름 보일링이 보다 낮은 월 스포에 생기는 걸 볼 수 있고요. 지금 이 미러 피니쉬라든가 아니면 테프론 코팅드 같은 경우에는 보다 높은 월 스포잇에서 생기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어요. 미로 짐작해 보건데 기포가 굉장히 수월하게 생길 수 있는 러프 서피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기포들이 보다 낮은 월 스포에서 발생할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기포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생기는 그 러프 서피스 같은 경우가 보다 낮은 그러한 그 월 스포이 조건에서 필름 보일링으로 바뀌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트랜지션 보일링 같은 경우에도 보다 그 작은 그 월스포이 조건에서, 그러니까 CHF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낮은 월스포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아닌가, 그렇게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표면 상태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되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되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되기도 하는 거죠. 보다 낮은 월스포이 조건에서 지금 이 필름 보일링이 생기는 그런 상황을 이 표면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조금 해준 그런 실험 결과를 지금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러프 서피스 같은 경우는 기포가 잘 생기니까 이제 필름 보일링이 훨씬 더 낮은 월스포이에서 이렇게 생기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어요. 테프론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굉장히 높은 월스포이에서나 이러한 그 필름 보일링이 생기고, 트랜지션 보일링이 바로 이러한 형태를 보이고 있죠. 이건 테프론이고요. 이거는 러프, 거친 표면. 그리고 이런 것들은 바로 뭐랑 관계가 있냐? 아까 얘기한 어드밴싱 컨택 앵글, 이런 거랑도 관계가 있는 거죠. 보일링 현상이 이런 그 트랜지션 보일링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트랜지션 보일링은 리퀴드하고 베이퍼가 서로 같은 표면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식에서 보는 것처럼 함수로 보면 그 HL 액상에서의 대로열 전달 개수하고 그 다음에 HV 이 베이퍼에서의 대로열 전달 개수의 항으로 표현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트랜지션 보일링이 발생할 때의 이 대로열 전달 개수를 한번 예측해 보세요. 대로열 전달 개수를 예측해 보세요. 그렇게 지금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지금 792식, 7-192식 다시 얘기해서요. 7-192식을 보면 대로열 전달 개수, 특히 이제 이와 같은 필름 보일링이 이 트랜지션 보일링이 발생할 때의 대로열 전달 개수는 펑션하고 리퀴드하고 베이퍼가 두 개의 열 전달 개수로 표현이 가능할 거라고 하는 것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표면 자체가 어느 정도는 리퀴드로 어느 정도는 베이퍼로 차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HL에 해당되는 대로열 전달 개수는 7-194, 7.194식을 통해서, 그 다음에 베이퍼에 해당되는 그 대로열 전달 개수는 7.193식을 통해 가지고 7.192 이런 트랜지션 보일링에 나타나는 대로열 전달 개수를 트랜지션 보일링에서의 대로열 전달 개수를 예측할 수 있다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더 앤 리어라는 분이 연구자가 제안한 식인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트랜지션 보일링이 일어났다. 트랜지션 보일링에 있어서의 대로열 전달 개수를 예측하고 싶다. 그러면 일단은 이게 좀 트랜지션 보일링 영역이구나. 그걸 여러분들이 알았다면 바로 열 전달 양을 예측하고자 할 때는 7.192식을 써서 예측하면 상당히 잘 예측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때 7.192에서 이 각각에 대한 식들이 7.194라든가 7.193식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산해낼 수 있다 그런 거죠. 그 다음 슬라이드도 이제 트랜지션 보일링에 관한 어떤 그런 식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피스 컨디션이 이제 이거는 구리 표면하고 펜테인, 그러니까 탄소가 이제 5개인 그런 펜탄하고 구리 표면에 있어서의 식을 나타내고 있죠. 클린한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일부 산화되어 있는 옥시데이션 되어 있는 표면인데요. 클린한 표면이 훨씬 더 낮은 월스포이드에서 필름 보일링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게 좀 산화되어 있는 표면은 조금 더 높은 이 월스포이 조건에서 필름 보일링이 생기는 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왜 그런지는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같은 경우는 기포가 훨씬 더 잘생기는 경우에 그 이 필름 보일링보다 낮은 그 월스코에 생기다 보니까 조금 아래쪽에 있었는데요. 그 산화되어 있는 표면 자체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그 높은 월스코잇에서 필름 보일링이 생기고, 그다음에 트랜지션 보일링도 보다 높은 그런 월스코잇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렇게 좀 확인 한번 해봅시다. 두 번째 그림은 필름 보일링이 생길 수 있는, 트랜지션 보일링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경우를 말하고 있는데요. 트랜지션 보일링은 여기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제 그 내추럴 컨벡션, 그다음에 온셋 오브 누클레이션이 생긴 다음에 아이솔레이티드한 영역에서 이제 슬러그나 컬럼 영역으로 간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그 트랜지션을 거친 다음에 이제 필름 보일링이 되는, 뭐 이렇게도 당연히 가능하겠죠. 이렇게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Q고 이게 T-월 빼기 T-세츄레이션인데요. 온도를 잘 조절을 하는 거죠. 여기에서 이 월스포잇을 잘 조절을 해서, 이게 월스포잇이 얼마였다면 월스포잇 조금 조정을 하면서 열량이 좀 떨어지도록 이렇게 테스트를 해주면 되겠죠. 열량은 좀 줄여나가고, 열량은 좀 줄여나가면서 테스트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월스포잇을 컨트롤을 해가면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그 트랜지션 보일링 영역을 만들어낼 수도 있지만, 또 이렇게도 가능하겠죠. 어떻게? 필름 보일링에서 이렇게도 가능. 필름 보일링이에요. 처음에 필름 보일링 영역에 있었는데 점차적으로 월 스포잇이 낮아지면서 이렇게도 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책에는 이렇게 두 가지 경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히스테리시스가 있어요. 같은 월 스포잇 조건, 필름 보일링 현상에서인데, 필름 보일링 현상에서 그 정상적인 그 CHF까지 도달하는 경우는 보다 그 낮은 월 스포잇에서 트랜지션 보일링이 생기는 경우고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 CHF를 거쳐가지고 필름 보일링으로 갈 때는 보다 높은 월 스포잇 조건에서 그 필름 보일링이 생기는 히스테리시스를 보여주고 있다. 그런 부분을 우리 그 교재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오케이. 우리가 이 정도로 해서 그 7장을 좀 마치고자 해요. 7장은 굉장히 그 풀보일링에 있어가지고 그 영역별로 다 지금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핵심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메커니즘을 잘 이해를 하고, 두 번째는 그 메커니즘을 잘 이해를 했으면 그거를 수식화하고 뭔가 우리가 써먹을 수 있도록, 설계를 하는데 써먹을 수 있도록 이 식을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각에 대해서 내추럴 컨벡션 영역부터, 그 다음에 아이솔레이티드 버블 리전, 그 다음에 슬러그 앤 컬럼 리전, 필름 보일링 리전, 트랜지션 보일링 리전, 그거에 대해 가지고 어떠한 메커니즘에 의해 가지고 기포가 생기고, 그런 기포들이 어떻게 열을 이게 전달하는지, 그거에 대해 가지고는 물리적으로 이해를 조금 하고요. 나는 물리적인 설명을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좀 많이 해주려고 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물리적인 부분만 잘 이해를 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잘 써먹기가 힘들어요. 써먹으려면 실제 이거를 열교환기를 설계할 때 쓴다든가, 아니면은 실제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 때 그거를 조금 해석을 하고자 한다든가,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럴 때 여러분들은 이거를 수식화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보존 법칙을 써든 아니면 많은 실험을 통해서 어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결과가 결국에는 배럴 전달기에서 H값이거나 Q인 거죠. 다시 얘기해가지고 이 보일링 커브에 있어가지고 기울기를 우리가 알아내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울기들이 각각의 영역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자세하게 기술이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너무 간단하게 현상을 모델링한 게 아닌가, 이제 그러한 인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그런 뭐 라미나 플로우다, 버티컬리 위치하고 있다. 그 다음에 뭐 조금 현상을 좀 간략했다, 가정을 많이 했다. 그렇다 치더라도 어떤 그러한 현상을 모델링하는 것 자체가 큰 값어치가 있다는 거죠. 거기서 도출된 다양한 무차원화된 변수들, 거기에 사용된 변수들이 결국에는 나중에 실험 데이터들을 보다 명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단서가 된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요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8장으로 이제 조금 설명을 하고 마치도록 합시다. 8장은 똑같은 풀볼링인데요. Other aspect of the 풀볼링이에요. 그러니까 7장에서 비록 다루지 못한 그러한 그 내용들을 8장에서 그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개괄적인 8장 내용을 좀 한번 그 슬라이드를 보면서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앉아서 좀 설명할게요. 8장 부분은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설명하고 이 영상을 좀 마치도록 할게요. 자, 8장은 Other Aspect of Boiling and Evaporation in Extensive Ambient. 그래서 좀 우리가 비록 이 7장 부분에서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보다 그 영향들이 있는데 그 영향들을 좀 하나씩 좀 살펴보자는 얘기죠. 첫 번째는 Effect of Subcooling이에요. 그래서 Subcooling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차분히 설명을 하겠지만 유체 전체가 지금 현재 상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유체 전체가 포화 상태에 도달하지 않은 예를 들어서 일기압일 때 물은 100도씨에 끓는데요. 물은 100도씨에 전체적으로 도달하지는 않았어요. 다만 이 뜨거운 바닥과 접하고 있는 부분은 가열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물론 당연히 상변화 온도, 세츄레이션 온도보다 높은 상태 유지가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벌크한 유동 자체는 아직 폭파 상태에 도달하지 않은 그런 상태를 우리가 서브쿨링이라고 하는데요. 이와 같은 서브쿨링 조건에서 그 유체 전체가 세츄레이션 조건에 도달하지 않은 상태인 그런 서브쿨링 상태에서는 이런 전체적인 풀보일링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설명을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보면 이 서브쿨드된 상태에서의 그런 유체가 보다 높은 CHF 값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위로 쉬프트되는 이런 현상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월 표면 자체는 당연히 이제 상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이루었지만 유체 전체적으로 벌크한 유체 전체적으로는 아직은 포화 상태가 도달하지 않는 그러한 유체의 경우에 영향도를 이렇게 주고 있다는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서브쿨링을 고려한 경우에 있어가지고 이 열량과 이 표면 사이의 관계는 그러니까 월스파이크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 이제 주버라는 사람이 이렇게 모델링을 했는데요. 우리 이 식을 한번 또 이용해가지고 서브쿨링인 경우에 어떻게 보일링 커브가 되는지 열전달량 Qmax 맥스니까요. 이 부분인 거죠. 이 크리티컬 히플럭스 영역인데 크리티컬 히플럭스 영역의 이 서브쿨링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거에 대한 부분을 또 한번 살펴볼 거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예제도 마찬가지로 쿠테탈라이즈 상관시 쿠테탈라이즈가 제시하는 그 모델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Qmax를 한번 구해봐 돼 있는데요. 서브쿨링에 대한 효과인 거죠. 서브쿨링이 돼 있을 때 서브쿨링인 상태에서 이 풀보일링인데 이제 Qmax 크리티컬 히플럭스가 7장에서 봤던 거하고는 틀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7장 상태에서의 크리티컬 히플럭스는 이제 얘 포화 상태에 도달했을 때요. 이제 월스퍼의 서브쿨링이 고려되지 않은 상태인데 서브쿨링이 고려됐을 때 되겠느냐 이제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결국 8장은 어더 스펙트니까 어떤 그러한 다양한 면들을 한번 살펴보겠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로 이제 좀 살펴보는 게 포스트 컨벡션이에요. 포스트 컨벡션은 실제로 풀보일링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유체 유동이 없는 거죠. 유체 유동이 풀처럼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상변화, 보일링이 생기는 건데 유체 유동이 있으면은 유체 유동이 어떠한 영향을 줄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이제 forced convection 보일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10장이죠. 이제 9장, 8장 다음에는 이제 투페이스 플로우가 되는 거고요. 이제 8장은 external condensation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정지에 있는 유동 자체에 있어가지고 컨덴세이션인데 이제 8장 끝나고는 9장에서는 흐르지 않는 기체 상태가 액체 상태로 바뀌는 컨덴세이션에 관한 영역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10장은 개괄적인 이제 투페이스 플로우에 관한 부분 흐르면서 상변화가 발생하는 개괄적인 설명이고요. 드디어 이제 11장부터나 돼야지만이 이제 이런 이 관 안쪽에 흘러가는 유체 상태에서 있을 때의
이 상변화, 풀보일링, 아니 그 컨벡티브 보일링이 생기는데 여기서 말하는 포스트 컨벡션은 그 큰 유동 흐름은 아니에요. 그 큰 유동 흐름은 아니지만 뭐 유동이 어느 정도 있을 때 그 포스트 컨벡션인 경우에 풀보일링 상태에서 유동이 어느 정도 있을 때 그때 이 영향을 어떻게 주느냐 하는 거죠. 실제 풀보일링 이런 커브에 있어가지고 그랬을 때 보면 그 이 위에 그림이 이제 포스트 컨벡션이 있을 때요. 포스트 컨벡션이 있을 경우에는 온셋 오브 뉴크레이트 보일링도 상당히 이 월스포잇이 큰 지역에서 발생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동이 완전히 정지해 있는 경우에는 월스포잇이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마우스로 가르치는 부분에서 이제 그 온셋 오브 뉴크레이션 보일링이 생겼는데 그거에 비해서 유동이 약간 있는 풀보일링 같은 경우에는 보다 높은 그러한 월스포잇 조건이 돼야지만이 이제 보일링이 생긴다는 얘기죠. 이제 그런 경우고요. 아무래도 열을 잘 뺏어가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충분히 월 주변에서 충분히 이제 온도가 상승을 해서 그 상승된 온도 분위기 내에서 이제 보일링이 생겨야 되는데 유동이 흘러가다 보니까 그 바운더리를 자꾸 가져가는 거죠. 열로 온도가 상승된 이 바운더리를 자꾸 가져가다 보니까 보다 높은 온도, 보다 높은 월스포잇에서 이제 핵비딩이 시작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도 보다 높은 CHF 조건을 가지고 있죠. 그런 크리티컬 히플럭스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이 이제 포스트 컨벡션의 영향인 거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제 모델링을 했죠. 버글레스나 로즈노브라는 분, 그 하라무라인 갓도, 뭐 야코프 앤드 푸친 이런 분들이 어떤 그 유동이 있을 때 여기 보면은 그 흐름이 있을 때 그 얼마만큼의 이 풀보일링에 영향을 주느냐 영향을 했어요.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박사과정 때 학회에 갔는데 그때 여기 있는 분들 본 사람들이 있는데요. 지금은 할아버지가 되셨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예제 8.2하고 8.3은 그거에 대한 스트림, 프리스트림 플로우가 있을 때 이와 같은 유체의 어떤 흐름이 있을 때 풀보일링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이제 그런 부분에 예제를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야코프 앤 푸친의 모델을 통해서 이렇게 크리티컬 리플럭스 조건들이 커지게 되는데 역값들이 얼마 정도나 될 거냐 그런 것들을 한번 계산해봐라 그런 것들이죠. 브롬리도 모델을 제시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이펙트들도 이제 쭉 나오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size and wettability of the surface. 그러니까 이 풀보일링이 이렇게 생기는 데 있어가지고 이제 표면적인 영향을 고려하고 있죠. 표면의 어떤 사이즈라든가 표면의 wettability가 젖음성이 또 이 어떤 풀보일링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느냐. 그 다음에 이제 surface roughness, 이제 표면 거칠기죠. 이제 표면 거칠기도 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느냐. gravitational acceleration. 그러니까 중력항이 늘 보면 중요한 기포의 어떤 생성을 모델링을 함에 있어서 이 중요한 변수로 쓰이고 있죠. 보면 이제 버블의 캐필러리 랭스 스케일인데요. 캐필러리 랭스 스케일 같은 경우에도 중력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most dangerous wavelengths 같은 경우도 중력이 들어가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gravitationally acceleration 된다라고 그러면 중력이 더 커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낙하한다라면 중력이 작아지는 경우인데요. 어떤 그런 경우에 있어가지고 또 이 풀보일링이 어떤 현상을 주는지에 대해 가지고 또 고려를 또 하고 있는 거죠. 또 우리 8장에서 또 라이덴 프로스트 피나미넌이라는 게 있는데요. 필름 보일링은 조금 틀려요. 필름 보일링은 조금 틀리게 라이덴 프로스트 피나미넌은 어떨 때 볼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아주 뜨겁게 가열된 프라이팬에다가 물을 이렇게 살짝 두르면 물이 둥둥둥 떠다니는 게 동그랗게 돼가지고 물이 둥둥둥 떠다녀요. 그래서 물은 액체인데 액체 밑에 이제 베이퍼가 생겨가지고 이제 이 베이퍼 위에 이 리퀴드 드럼렛이 있는 거죠. 리퀴드 드럼렛이 있고요. 리퀴드 드럼렛이 떠 있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돼 있는데요. 이런 경우가 바로 이제 라이덴 프로스트 피나미넌이라고 해요. 사람 이름이고요. 이분이 이제 관찰했기 때문에 라이덴 프로스트인데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월스포잇이 굉장히 큰 경우에 이 바닥 부분이 이 베이퍼라이제이션 돼가지고 증발돼가지고
그 위에 이제 리퀴드 드럼렛을 받치고 있는 이런 현상을 라이덴 포스트 피노미넌인데요. 이런 것들 한번 관찰해 보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얇은, 굉장히 이 표면과 가까운 얇은 막이 생기는 경우, 굉장히 얇은 막인 경우에서 상변화가 발생할 때 좀 어떤 다른 좀 차별성이 있느냐, 기존에 우리가 배웠던 그 풀보일링 곡선이랑 틀리냐,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굉장히 얇은 막이 이렇게 형성돼서 여기서 상변화가 만약에 발생한다면 이 부분의 압력이 이 바닥의 영향에 의해 가지고 좀 높아져요. 그러니까 뭐 디스조이닝 프레셔라는 게 있는데 평상시 같은 대기압 상태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얇은 막인 경우에는 그 표면에서의 그 고체가 잡아다니는 힘이 있어가지고 압력이 이게 높죠. 디스조이닝 프레셔인데 압력이 조금 높아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압력이 높아지면 당연히 상변화가 일어나는 온도가 또 좀 높아지겠죠. 그래서 아주 얇은 정말 필름처럼 얇은 리퀴드 필름인 경우에는 다른 이 리퀴드가 상당히 두툼하게 자리 잡고 있는 부분보다도 끓는 점이 상변화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오히려 이 다른 현상을 좀 고려를 해야지만이 정확하게 현상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뭐 니어월 리크레이션도 마찬가지인 거죠. 니어월 리크레이션도 이렇게 아주 가까운 이런 얇은 막이 이렇게 생기는 경우에 보다 이제 포화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뭐 스피노달 포인트라고 하는데 다음에 좀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이런 스피노달 템퍼러처가 조금 높아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벽면 근처보다도 조금 이 월에서 조금 떨어진 쪽에서 보다 이 상변화 생기는 온도가 낮아지기 거기가 더 낮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보일링이 생기기도 한다. 그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시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얇은 필름이 생기는 경우에는 포화 압력이 올라가요. 포화 압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포화 온도가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보다 높은 온도가 주어져야지만이 그 벽면 근처에서 이 보일링이 생긴다는 얘기죠. 어떤 그런 효과들. 근데 이건 뭐 아주 나노 스케일이라든가 아주 얇은 그러한 리퀴드 필름에서 보통 생기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물을 끓이거나 이제 그럴 때는 관찰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인 거죠. 그리고 이제 보일링을 조금 인핸스 시키기 위해 가지고 이제 보통 이제 열교환기에서 뭐 흡수식 냉동기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이 상변화를 일으키는 기 위해 가지고 관 바깥쪽에서 관 바깥쪽에서 보일링이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 보일링을 보다 원활하게 만들어주기 위해 가지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개와 T라고 하는 그런 enhanced 튜브예요. 보일링을 보다 활성화시킨 튜브고요. 이건 더머 엑셀 E라고 하는 튜브도 있고요. 하이플럭스라고 있는데 예전에 조금 테스트했던 기억이 나요. 일본에서 만든 enhanced 튜브도 있고요. 미국산 enhanced 튜브도 있는데요. 이러한 튜브들을 활용을 하면 이 캐비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이 기포가 훨씬 더 잘 생겨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 플레인, 평활관 같은 경우에는 이 월스포잇이 이거 20도니까요. 한 10m 정도가 되면서부터 이제 보일링이 생긴다라면 이와 같은 개와 T라든가 빌란트사의 개와 T라든가 히다찌구나 이게 히다찌의 더모 엑셀 일본 거 그다음에 유니온 카브라이드라는 회사겠죠. 하이플럭스 같은 이런 제품들은 이런 전열관들은 보다 굉장히 낮은 온도에서도 기포가 생기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보일링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보일링이 잘 된다는 얘기는 보다 열을 더 잘 뺏어간다는 얘기죠. H값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H값이 크다는 얘기는 열교환기를 작게 만들 수 있다는 뜻이죠. 같은 열량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 보다 적은 재료를 써가지고 열량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은 열전달 계수가 상당히 큰 경우죠. 대열전달 계수가 좀 크게 만들면 내가 컴팩트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빌란트사의 개와 T라든가 히다치의 더머 엑셀과 같이 보일링을 좀 더 원활하게 만들어주면 표면을 가공을 해가지고 이 인핸스드 튜브를 만들어내고 있죠. 그래서 이런 내용도 조금 설명을 할 거고요. 끝으로 우리 책에 이제 바이너리 믹스처, 그러니까 보일링이라고 하는 거가 순수한 물질만 보일링이 생기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혼합물들 있죠.
뭐 냉매들이 대표적인 냉매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물질들을 서로 섞어가지고 혼합 냉매를 많이 만들어요. 혼합 냉매 같은 경우에는 보일링이 지금 어떻게 지금 발생하는지는 풀 보일링이 어떻게 생기는지는 순물질하고 좀 틀리죠. 예를 들어서 알코올하고 물만 섞였다고 해도 알코올하고 물도 이제 섞였을 때 실질적으로 알코올의 보일링 현상, 물의 보일링 현상 따로따로하고는 좀 다른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같은 바이너리 믹스처 같은 경우에는 또 보일링이 어떻게 되고 그런 현상이 어떻게 되고 또 어떻게 조금 수식화해가지고 바이너리 믹스처 같은 경우에 열전도에 대해서 조금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8장에 대한 개략적인 조금 설명을 좀 해봤는데요. 그래서 이번 주 강의는 이렇게 해서 7장은 조금 마무리 짓고 8장에 대한 그 other factor 풀보일링에 대한 부분을 좀 그 설명을 좀 했어요. 여러분들 영상 자주 보면서 어려운 주제이긴 해요.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보일링 하는 건 아니니까요. 우리가 상명하는 건 아니니까 쉬운 주제는 아닌데요. 또 읽어보고 또 복습하고 그러면 또 이런 보일링에 대해서 많은 그 영감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 정도로 해가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학습하느라고 수고했습니다.